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뜨거운 분들 인터뷰를 막 하다 보니까 스튜디오가 너무 뜨거워서 제 머리도 뜨겁습니다. 현안의 발빠른 추적 편의점. 네. 예, 현안은 빠르지만 이제 종합 정리하기가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요. 곤란하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면서 뭐 오늘 현안이 진짜 많아가지고요. 네, 윤석열도 지금 뭐 조사 시작을 한다는 맞습니다. 거고 네. 박성재 영장 기각된 것도 있고 너무 살펴볼 게 많아서 빠르게 광고부터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지난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보증보험에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따라서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사고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그러면 차액의 무려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보고 연락 주셨다 하면 비밀 혜택 있으니까요.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시니케어 플러스 센터 플러스 페이셜 크림입니다. 호주 식약청 인가를 받고 생산된 시니케어 플러스 센터 플러스 페이셜 크림은 주름을 담겨주고 피부를 밝혀주는 시간을 되돌리는 플래시백 크림입니다. 양태반 성분이고요. 따라서 손상된 피부 재생 자연유래 성분으로 흡수가 빠릅니다. 마카다미아 오일, 아르간 오일로 피부 보습 및 항산화 효과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름 개선, 미백 효과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크림입니다. 하루 24시간 촉촉함을 채워주는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으로 어제와 달라진 오늘의 피부를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누적 판매량 10만 개를 넘은 플라센타 플러스 크림은 이제 펜지몰에서 FANGMALL 펜지몰에서 1+1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추석에 제가 저희 언니들 요 하나씩 갖다 드렸는데 선물하셨군요. 예. 네. 큰언니가 제일 좋아하셨어요. 네, 너무 좋다고. 예. 피부 보습에 탁월하다. 예, 요거 꼭 계속 사서 쓰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실 텐데. 큰언니에게. 네, 큰언니에게 강추. 예. 자, 이거 하나 갖다 준 거 아니죠?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거 묻지 마시고요. 예. 자, 지금 뭐 오전부터 속보가 전해지고 있었는데 요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 특검에 출석을 한 거죠. 아침에 뭐 KBS 보도가 단독으로 나와서 출발을 했다, 아니다, 뭐 소동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이 외환 혐의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간 특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소환 요구를 했지만 직접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특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집행 일자가 아마 기한이 이제 도래하기 임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은 이제 디데이로 정한 겁니다. 구치소 측에서 이제 윤석열 그 피의자에게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고지하자 윤석열 피의자가 본인이 그러면 이번엔 자진 출석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복으로 환복을 한 다음에 서울고검청사에 직접 출석한 격인 건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이건 역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거대 수순을 앞두고 마지못해 나온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제 오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교롭게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어서 어떤 그 윤석열의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행태라고 하는 것이 모종의 혹시 또 뭔가 연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 아닌 걱정을 전 좀 아침에 하긴 했었는데요. 그래요? 뭐 부디 아니길 바라면서 어떤 걱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반격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총공세 총반격에 뭐 그런 차원에 대한 네. 걱정. 그러니까 물론 뭐 이건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좀 박성재 장관의 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이어진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좀 본의 아닌 걱정이 저 개인적으로 좀 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런데 우선은 지금 이제까지 김건희 특검에서 날씨가 덥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옷까지 벗어 젖히면서 나가지 않았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핑계를 댈 수는 없는 상황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긴 했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내란 특검은 그러니까 그 3특검 중에서 유일하게 검사 출신이 특검으로 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란 특검에 상대적으로 윤석열 씨가 저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건은 남아있는 최상병 특검의 이제 체포영장 수순일 텐데요. 지금 최상병 특검에서도 윤석열 씨 나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때도 이렇게 나갈지를 비교해 본다면 지금 판사 출신, 검사 출신, 군 검찰 출신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다르게 대응하는지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조은석 특검은 나가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듣긴 했어요. 그러니까 김은지 씨의 해석도 타당하지만 반대로 윤석열이 또 조은석 특검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체포영장은 진짜 체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김건희 특검에서도 물론 이제 구치소의 직원들이라든가 특검부의 노력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윤석열을 잡아오는 데는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란 특검에서는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반드시 체포해서 적법한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경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윤석열이 눈치를 챈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구치소의 설명을 듣고 오히려 이렇게 금방 나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이고 결국 이제 과정들을 보면은 일찌감치 체포영장을 받아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지난달 30일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심지어 이달 1일에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가지고 그 모레 17일까지 유효한 영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간의 집행이 없었다는 것은 연유도 감안을 했을 것이고 그 사이에 어떻게 집행을 해야지 윤석열을 데려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윤석열이 보면 지금 보면 태도가 법원이든 검찰이든 특검이든 간에 모든 출석의 태도를 비추어 보면은 가려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를 들면 재판부 직위원 재판부 어떻게 보면 본인을 구속을 취소해준 방면한 재판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에는 무려 13차례, 14차례 안 나갑니다. 반면에 이제 새로 재판이 개시된 것 중에서 보석을 신문하는 재판에 나갔다가 보석이 기각되자 안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나에게 위해가 되거나 예를 들면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은 그거는 나가고 실제로 나가도 상관없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방관하는 상황인 건데 그런 태도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 9시쯤 윤석열 내란숙의 내란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했다는 것이고요. 변호인들이 도착을 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조사를 시작한다는 거고 변호인단에서 입장을 냈죠. 네, 이제 방금 냈는데요. 이제 오늘 오전 7시 30분경에 피의자 그러니까 윤석열 씨를 말하는 건데요. 윤석열 씨가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피의자는 교도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 입고 자진해서 출석했다. 이처럼 이례적인 시각에 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은 새벽에 있었던 박성재 전 장관의 영장 기각 결정 직후에 이뤄진 점이라는 걸 보면 정치적 고려가 판단에 작용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또 여기는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다른 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근데 너무나 웃긴 게 지금 이제 세수도 못하고 특검 사무실 가 있다라는 걸 스스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그 교도소에 갇혀 있는 구치소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7시 반에 세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7시 반이면 밥 먹을 걸요, 아침에. 그때 아침 먹는 시간 아닌가 싶은데 그때까지 자고 있었다는 겁니까? 뭐 여러모로 참 웃기다. 뭐 우선은 이 체포영장 자체가 이제 절차를 무시한 불법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야, 진짜 이 설명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이제 그 체포영장 집행 때문에 구치소 공무원들이 고충이 컸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라는 해석을 내놓는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구치소에 말 그대로 직원들이 걱정이 되면 체포영장 집행에 응했으면 됩니다. 소환을 할 때 바로 나가면 되죠. 나가면 됩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들고 오니까 구치소 직원들의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운운하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 이런 생각 듭니다,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의 주장이 액면 그대로 다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언제나 이런 게 참 불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문을 내도 기자들이 다 그 맥락을 분석해서 그걸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면 바로 뭐뭐라면 뭐뭐라고 했다라고 쓰는 언론들이 있으니 이제 그 언론이 대중의 회자가 될 거라고 믿고 이런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내란 속에 윤석열이 해온 행각을 온 국민이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제 그제 공개된 CCTV만 해도 그렇고요. 그 전에 의자난동, 속옷난동 다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계속 체포에 불응해오다가 마치 무슨 개심하여 교도관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배려해서 내가 나가주는 거야 이것들아 뭐 거의 이런 태도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련된 보도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조금 더 확인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외환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네, 이제 왜냐면 지금 1월 초면 윤석열 씨에 대한 구속 만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판사는 12월까지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약속이 지켜질지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씨에 대한 추가 영장이 추가 기소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어디든지 빨리 윤석열 씨를 기소해야 될 상황에 지금 이르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 혐의로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입 열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지금 수사를 지연시키려고 할 텐데요. 이제 어떻게든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다음 수순, 그러니까 곧 기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해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 추가 기소를 위해서 이제 불렀다. 수순을 안 오면 이제 있다. 체포하려고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가니까 기겁해서 나온 건데 23일 최혜병 특검팀의 조사에는 불응할 방침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팀에만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조은석 검사 별명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못 걸리면 오히려 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상황이 될까봐 그것만은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출석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조사나 법원의 재판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순순히 그냥 그날에 나와라.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죠. 14번이나 예전에 체포영장 집행 처음 할 때부터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 전부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게 자발적인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는 태도를 굉장히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인 방식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 보면 법원도 통상적으로는 3회 소환 통보를 하고 불응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데 조은석 특검 보면 2회만 했는데도 법원에 청구했는데 발부를 해준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의 성행을 판사들도 파악을 한 거예요. 3번 출석 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네. 본인이 피고인인 공공의 굉장히 중요한 내란 사건 재판에도 그렇습니다. 피고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방식이 당연히 수반돼야 된다. 이런 판단을 법원조차도 한 거여서 이제 체포영장은 최혜병 특검도 당연히 발부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혜병 특검팀도 조은석 특검팀처럼 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주 증거인멸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김은지 기자님? 그러니까 도주 증거인멸 소명이 부족하다. 저는 뭐 그 부분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심각한 부분은 그 뒤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그러니까 박성재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과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전부나 정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그리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건 혐의가 재판에 가게 됐을 경우에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의 행간에 숨겨져 있는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게 이 건이 그 중대하다 심지어는 혐의 자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다퉈봐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영장을 줄 수 있겠냐라는 식의 의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단순히 구속 여부가 아니라 기소 이후에 법원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걱정이 들어서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로 저는 그 어떻게 보면 법대에 있는 판사가 본 자료가 그 중에서도 일부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법정에서 CCTV 영상 같은 걸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본 것을 과연 판사는 그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일반 국민들의 인식 수준과 판단과는 괴리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
아니 그렇게 사실은 그 계엄이라는 중대한 모의를 하는 과정에 박성재가 가담했다라는 게 영상으로도 확인되고 어떻게 보면 법무부에 근무했던 실국장 간부들의 진술로도 확보가 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방면을 해주는 게 과연 타당이나 한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게다가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그 3,600명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구치소 관련된 문건을 핸드폰에서 지웠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증거인멸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있고 그 외에 어떤 것이 또 있을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바꿨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같이 증거인멸의 행위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또다시 재범을 안 한다라는 보장은 없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놀랍고요. 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결과적으로는 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덕수나 박성재 영장 그러니까 구속을 못했다라는 걱정이 아니라요. 이 사건이 본건으로 가서 내란 혐의 자체의 주요 혐의자들이 정말 무죄를 받아가지고는 사면받는 형식으로 이 사안에서 완전 다 털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감이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서 정말 좀 심각하게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법조 관련된 예제를 취재를 해봤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분위기를 통해서 추측을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 우려되는 거는 사실은 조은석 특검이 박성재 장관을 수사를 시킬 때 전현직 검사들 이렇게 시키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적인 영향을 줄까 봐서 공수처 검사라든가 예를 들면 군에 있는 검사라든가 변호사 출신의 특별수사관 위주로 팀을 꾸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도 영장심사에 공수처 검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뭔가 이제 지금 공수처를 생각하는 법조계의 분위기라는 것이 법원과 검찰이라는 건 한 식구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공수처는 뭔가 좀 부족하고 별동대인 것 같은 그런 선입견 같은 게 있거든요. 아마도 이번 영장 기각이라는 것이 일부는 또 이제 검찰 주변에서 웃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봐봐라. 우리가 청구하지 않은 영장은 법원이 기각하지 않느냐 그런 건데 물론 제가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서초동의 그런 가족주의적인 행태가 혹시나 영장의 발부와 기각 여부를 가리는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한다면은 그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검찰이라는 데가 사라지고 나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게 새로 생기게 될 텐데 그러면 결국 이런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는 이런 수사들이 또 잘 되고 필요성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비검사 출신으로 꾸려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구교훈 기자 논평 가운데 이 서초동 가족주의 여기에 그 방점이 확 찍히는 느낌이 좀 할 거 다 한 거죠. 제목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느낌이 기각될 것 같았거든요. 박성재 장관 영장 피의자도 서초동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법기술자들끼리 얼마든지 그런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100% 영장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었는데 제가 너무 냉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늘 그렇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도 통하는 기법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낼 수는 없는 거죠. 내란 특검팀이 이제 다시 재청구를 하는 영장 방식으로 재청구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말씀 주신 대로 너무 시일이 오래 지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12월 3일 내란의 밤부터 기산을 하면 도대체 몇 개월이 이제 1년 다 돼가는 거죠. 1년이 다 돼갑니다. 50일 후면은 이제 12월 3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뭐 했냐? 수사기관들은 뭐 했냐? 박세현 그 특수본에서는 무슨 수사를 해놓은 것이고 무슨 증거들을 수집해 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특검팀에서 지금 몇 달 안 되는 기간 안에 이렇게 애를 써서 해오고 있는데 이 서초동 가족주의로 빼줄 놈들은 빼주고 남길 놈들은 남기고 뭐 이런 방식의 선별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그리고 사실은 이제 박성재도 사실 CCTV에 잡혔지만은 지난번 최근에 CCTV 영상이 공개된 다음에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덕수의 구속영장이 왜 기각이 되는지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이제와 CCTV 보니까 더욱더 반드시 그 당시에 특검팀이 그 CCTV 영상을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제출을 안 했을까요? 아니 했죠. 했다라고. 당연히 저 CCTV 영상을 보고도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는 뭐 하는 판사인가라는 의심을 가게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제 이번에 영장 기각 판사들에 대한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지난 2월에 수원지법에서 단체로 이제 영장 판사로 왔다라는 분들 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이제 4명의 영장 판사가 있는데 그 중에 3명이나 수원지법에서 왔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때도 예. 굉장히 좀 의아한 시선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도 이번 그러니까 단순히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켰다라는 게 아니라 내란 사건에 대한 엄정함을 이들이 진짜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네. 의문점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도망갈 여지가 없어서 그 증거를 다 확보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불안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건에 가서 이 사건을 무죄 줄 수도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말이고요. 이번에도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했던 주장들이 그러니까 정권을 다 부인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계엄 선포 이꼴 내란이 아니다.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의 주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내란 우리가 계엄은 해가지고 잘못은 했지만 이게 내란죄까지 성립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법기술자로서의 행태를 띠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것이 만약에 진짜 본건에 가서 받아들여지는 논리라고 한다면 그냥 무죄인 것이죠. 정말 위험한 이야기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단순히 인신구속을 못했다라는 것에서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경향 TV에서 네. 구교영 기자가 조희대 네. 대법원장이 과거에 했던 판결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네. 해줬잖아요. 어떤 사람들,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네. 했는가. 그리고 이제 박정호 영장판사에 대해서도 여러 커뮤니티에 이 사람이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을 했는지에 네. 대해서 쭉 올라오고 있는데 김건희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 싹 다 구속영장 기각을 했다. 때린 사람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 건데 그 박정호 판사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요. CCTV 영상을. 아니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보다 더한 자료도 서초동 제공받았을 가족주의 겁니다. 말고는 해석이 안 네. 된다니까, 진짜.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불안한 지점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사실은 박성재의 수사가 중요한 부분들은 네. 박성재가 계엄의 당일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쉽게 국무회의를 빙자한 가짜 회의를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서초 그 과천에 있는 청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누구랑 또 통화를 했습니까? 네.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통화를 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박성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돼야만이 쉽게 얘기해서 당시에 여러 가지 법무 검찰 영역에 있었던 개업의 부역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 나아가서는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이르기까지 수사가 될 수 있는 잔초나 또 다른 출발점이 네. 될 수 있는 것인데 네. 어떻게 보면 그 요로의 통로가 이번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혀를 뚫어내지 못하면 심우정 수사도 어렵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예. 심우정 검찰이 했던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수사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보강을 새로 해가지고 영장을 재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처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덕수 수사는 한덕수가 마지막 종점일 수 있었지만은 박성재 수사는 그 쉽게 법무검찰을 향한 수사를 향한 시작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 조은석 특검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검찰이 굉장히 잘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게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어떻게든 구속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건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어떤 뭐 공문서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렇게 저렇게 다 갖춰서 붙여가지고는 직권남용 등을 붙일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내란죄입니다. 이들이 내란죄로 유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역사의 기록에는 내란 세력들은 유죄를 받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자범죄처럼 해서 어떻게든 구속을 시킬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본질에서 승부를 보지 않으면 윤석열까지도 우리가 내란죄로 제대로 단죄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좀 위기의식을 저는 오늘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한덕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CCTV를 우리가 다 봤는데 사실 재판 중에도 법정 구속이 가능합니다.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부적절한 사례이긴 한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제주 낯술 판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제주 낯술 판사의 그 지나친 재판 진행으로 많은 비판을 사고 있는데요. 그 오창훈 판사 같은 경우에는 2심 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갑자기 피고인을 구속시켜버리는 행태를 벌여가지고는 여러 논란을 벌인 바가 있는데요. 네. 여튼 이게 없는 사례는 아니다. 그래서 한덕수 같은 경우에도 좀 엄격하게 이 사안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까 이제 했던 얘기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과천청사로 이동 간에 통화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해 12월 3일 밤에 11시 1분, 13분 그리고 이튿날에 0시 25분에 세 차례나 심우정 전 총장과 통화를 했고 특검은 그렇죠. 그 전화에서 아마도 이제 계엄사령부가 꾸려지고 합동수사본부가 창설이 되면 파견할 검사에 관련된 논의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박성재에 대한 조사가 만약에 여기서 희마대기 없이 끝나버리면은 사실 차후의 조사들도 하나하나 다 막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이전의 수사와는 다른 결을 가지고 새롭게 정말 새로 한다는 마음으로 남은 기간 주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니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박성재 수사에서 심우정으로 타고 올라가서 검찰 내부가 어떻게 협력했는지의 내용을 다 밝혀내야 되는 건데 서초동 가족주의로만 해석을 해보면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제가 뭐 비관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 그들의 행태가 이랬기 때문에 이거를 특검이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중요한 이제 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민중기 특검이 여기서 굽히진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추석 직전에 했었던 특검 검사들의 행태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때로 갑자기 수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돌아가겠다라고 했었었고요. 내란 특검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조은석 특검의 모친상을 핑계를 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죠. 2번 연속 상복을 입고 나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검찰 조직에 보내는 시그널이라고 저희 프로그램 출연했던 서지영 검사 전 검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치 민주당이 발의해가지고 넘긴 특검에서 복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검찰 조직의 일원이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검사 수사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 전에 진짜 주저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감들을 좀 우리가 이 추워 지낼 때는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조태용 원장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수사를 살펴봐야 되는 건데 너무 많은 얘기들이 이제 동다발로 막 나오니까 이제 애청자분들께서 좀 불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특검의 시간은 좀 남아 있죠. 아직은 그렇죠. 연말까지는 네. 연말까지는 수사를 할 수 그렇습니다. 있죠. 그리고 2달이면 조금 더 진도 나갈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진도 네. 빼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아니, 그리고 제가 한 측면을 더 말씀드리면은 네. 아마도 이런 통계를 한번 국감기관이가 비교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예를 과거에 검찰에서 했던 뭐 대검 중수부라든가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했던 수사들의 특수수사라고 소위 불리는 것들의 판사들의 그 영장 기각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그 제조 출신의 변호사들이 말하기를 영장 자판기라는 오명도 있었어요. 근데 유독 특검 수사 앞에서는 이렇게 멈춰서는 일들이 중대 피의자를 상대로 그것도 예를 들면 뭐 횡령 배임 이런 경제 범죄도 굉장히 중하지만은 국가의 어떻게 국헌을 문란시킨 범죄가 내란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대통령에게 철저하게 부역화된 사람들을 단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네. 왜 그들 앞에서는 영장이 이렇게 자주 기각이 되는가에 대해서 통계적 관점에서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행간에는 뭔가 또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사법부와 뭔가 국회라든가 정부와의 대결 구도 같은 것들이 형성되면서 뭔가 사실은 정말로 치밀하게 사실관계 위에 다투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초월한 인식 공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 박성재 기각 이후에 윤석열이 출석해서 조사받겠다고 나선 것에 행간에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뭐 일종의 내고? 아니 뭐 그렇게까지 아니라고 바라야 될 텐데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게 아닌가라는 제가 좀 윤석열이. 걱정을 하는 예,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 어떠한 정말 모종의 거래가 있다고 보기에는 뭐 지금은 어려운 상황일 텐데요. 적어도 윤석열 쪽에서는 네. 뭔가 이제 승기 잡았을 때 더 할 수 있다라는 식의 한 걸음 더 자신감을 나간다. 가진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예. 아침부터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진짜 자신감을 열심히, 가지고 진도 나가겠다라고 결심하면 국민들이 또 거리로 나가야 근데 되는데. 또 우리가 윤석열의 그러지 행태를 않아요. 여러 가지 그렇죠? 발언과 네. 행위를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과학적이고 치밀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오늘의 출석 결정이라는 것이 네. 우리가 지금 너무 생각하는 네, 것처럼 네. 박성재 영장 그랬으면 기업과 좋겠습니다. 맞물려서 네. 기습적인 출석을 하고 그런 상황으로는 해석하는 것은 약간 예. 좀 우리가 저의 그를 과한 상상. 너무 높이 사는 거다. 예. 윤석열에 대해서 지적 능력을 너무나 너무 높이 예. 산다. 예. 근데 지금 뭐 종합을 해보면 뭐 이제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덜어는 또 잊혀지기도 하고 덜어는 또 다시 상기가 되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거대한 맥락은 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이고요. 이 내란은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뭐 지규현 등을 포함해서 수원 브라더스 3인방이 뭐 영장을 기각시키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무의로 돌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거대한 물줄기를 바꿀 수는 없을 거다. 이 국민적 여망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트는 순간 저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다시 또 항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니, 그리고 물론 네. 우리가 이제 기민하게 생각하고 예.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렇습니다. 네. 예민하게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온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그렇게 뭐 물줄기를 뒤집어 엎는 이런 상황으로는 갈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법원에서도 양심적인 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기현 재판만 보다가 그러니까요. 실제로 한덕수 재판을 진행하는 이진관 부장판사의 심리 내용을 보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한덕수를 앉혀놓고 물어보는 게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다시 추궁을 해가지고 결국은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군인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가 개헌을 막겠다고 했다면은 무슨 일을 했느냐, 구체적으로 정말 뼈아프게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결국 양심 있는 판사들이 또 제대로 된 판결을 하고 재판 과정을 유지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까지는 저는 하지 않고 싶고 그렇 일에 당도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힘드네요. 좀 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고. 예, 정말. 민주주의 진짜 힘들고 예. 민주주의는 한순간도 예. 이거를 그러니까 심장과 같아요. 계속 뛰어야 된다. 예. 민주주의는 계속 일을 하고 뛰어야지 안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불신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지기현 부장판사가 3월 7일에 윤석열 보석 석방을 해주면서 결정된 거 나오게 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잘 가고 있다고 그래도 힘들지만 겨우겨우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그 지기현 부장판사의 어떤 그 당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의문에 남아 있고 심지어 최근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 휴대폰까지도 그 시기에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지기현 부장판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의 내란을 다시금 뒤엎으려고 하는 모종의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걸 좀 잘 해소해주면 좋은데 오히려 법원에 있는 판사들은 본인들은 굉장히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사법부의 독립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 어디에 보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법관의 독립, 즉 재판이 독립적으로 치러졌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 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독립되어 있는지가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딴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해소가 안 되고 이런 사건 하나하나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혹시 근데 실제로 혹시가 윤석열 석방으로 한번 봤던 일이기 때문에 심지어 조희대 파기한 송심으로 봤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좀 쉽게 계속 좀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이게 오케스트라처럼 그러니까 동시다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박정훈 의원이 느닷없이 뭐 종북좌파, 뭐 김일성 추종 세력을 꺼낸 것,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지기현 판사를 임명한 인사를 그렇게 낸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풀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조희대의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물론 이제 그 이진관 판사처럼 독립적으로 그리고 재판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인사에서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를 꽉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단초를 풀어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패가 엇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과 우려를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제 사법개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국회에서 보여준 태도도 아무리 그래봤자 관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할 말 하고 정말 밝혀야 되는 핵심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불신해서 참 안타깝네라고 하고 끝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저는 여전히 이건 정치의 영역이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좀 정치권도 안타까운 게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차분차분하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마치 이렇게 정쟁처럼 비춰지게 하는 게 물론 뭐 언론의 역할도 있긴 하지만은 정치권에서도 이게 너무 막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중요한 본질들이 자꾸 가려지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역사적인 소명을 가지고 이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하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에서 나와서 한 그 행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대법원장이라는 사람도 역시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인데 국민적 요구에 불응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변소라는 게 마무리 발언을 보면은 굉장히 전 실망스러웠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나 법원 조직법과 헌법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국민들의 그런 질의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욕망에 대한 답변이라는 게 헌법과 법률을 집행하는 대법원장이 이런 것들을 방패막이 삼아가지고 이렇게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쓴다는 게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이라는 최고의 법 집행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의 태도로서는 굉장히 비겁하게 느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마치 사심으로는 심리 과정이나 합의 내용을 드러내고 싶은 것처럼 그러면 결정적인 증거들은 하나도 공개하지
공개하지 않으면서 마치 그냥 내가 한 말이니까 믿어달라는 수준의 네. 말로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더 이상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지금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상에 이르게 된 의혹에 대한 네. 부분들을 설명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문영배 이제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그 합의 내용을 공개한 바 없이 하지만 전 국민적인 워낙 관심이 크니까 이후에 나와가지고 어떤 설명들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뭐 5대3 기각설과 관련해가지고 그 대드락 걸렸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 파다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주면서 표결은 단 한 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뭐 문제점이었습니까? 오히려 어떤 갈등을 풀고 심지어는 가짜 뉴스를 해결하는 방식들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법원의 그러니까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 길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오늘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감이 이제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현장 화면을 종합해 보니까 좀 뭐 아무도 배석을 안 했어요. 네. 그 배석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뭐 절차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법원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검찰도 검찰이지만 검찰은 일단 문을 닫았고 이 법원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꼭지점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있는 건데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제대로 된 의혹에 대한 해명도 못하면서 자리는 지키고 있고 뭐 이런 거여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성재까지도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는데 법원의 반격이냐 사법부의 반격이냐 조희대는 대답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정쟁이 격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 정쟁이 격화하는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뒤에서 웃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네.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구지 않겠습니까?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절차와 관련해 굉장히 어긋나는 방식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후보 자격까지 박탈할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그 상황이고 결국은 국민들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고 그런 경과에 따라 가지고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진상을 알고 싶다고 하는 요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선택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법원이라는 데가 최소한 그런 부름에 대해 가지고 성의 있는 태도는 취해야 되는데 일체 어떻게 보면 필요한 자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행정처장이 대신 설명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도 언급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통탄할 만한 상황인 것 같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법원이라는 데가 얼마나 성역인지를 이번에 더 알게 되는 것인데 본인들 스스로가 예를 들면은 그 업무 추진비 관련해가지고 각종 기관장들의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계속 내려왔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가지고는 세부적인 영수증 내용이라든가 회의의 양태, 일시 장소 참석자가 누군지 이런 걸 밝히라는 국회 요구에 응하지 않은 엉뚱한 모습을 보이는 건데 그런 자기 모순적인 태도를 너무 보이고 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사법부는 그러면 감시의 대상이 아닌 것인가, 성역화되어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하면서 결국은 그 법원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라는 것이 결국 사법 귀족을 그대로 온전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아까 어떤 분이 댓글창에 그 서초동 가족주의는 너무 좀 그 얌전한 따뜻한 평가다. 법원 내란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법 쿠데타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뭐 적극 동의합니다. 이 내란이 끝나지 않은 여진이 계속 도처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법원도 예외가 아니더라. 그래도 최소한 법원이 이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을 조희대 직위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고 게다가 한덕수 그리고 심지어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까지 이제 직면을 하게 되니 여기에서 법원을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과제가 남아있다. 뭐 법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대했으나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조금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가 육성이 또 나왔어요. YTN 매각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나도 복수해야지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 녹음 파일 다 들으셨죠? 예. 네.
이런 취재원 만나본 경험 있으십니까? 이런 취재원이 보통 이렇게 강성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네. 대체로 보면은 양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정말로 권력이 센 사람이 있고 네. 정말로 허풍이 센 사람 중에 이게 하나가 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 당시 그 대선 구도라는 것 자체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힘을 얻고 있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실제 유력 대선 후보의 와이프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공적인 그런 검증 업무를 가진 기자에 대해서 이런 식의 발화를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심지어 그 전화기에 녹음 버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진 않았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 녹음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김건희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나무인적인 태도를 관철해 왔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기자한테 이 정도 할 정도면 한 알보면 열을 한다고 네. 일반 국민들의 상대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자기 의혹을 제기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불을 보듯 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취재원 만나본 적 있으세요? 이런 취재원 예, 참 김은지 기자 뒤를 파겠다. 뭐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나보긴 했지만 그 사람이 이 정도의 권력자인 적은 없었죠. 사실 뭐 취재하다 보면 어떤 차원에서는 뭐 협박 아닌 협박들을 뭐 받게 되기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도 뭐 저희가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어떤 말은 그냥 넘기기도 하는데 말씀처럼 곧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 그러니까 V제로라고 불릴 만한 사람에 하는 그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네. 이런 거는 당연히 들어본 적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때 이제 그 허위 학력 의혹 관련해 허위 학력과 경력 의혹 논란에 관련해 가지고는 기자가 당연하게 이제 의혹이 있으니까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김건희 씨의 답이 그때도 YTN 보도로 나온 적은 있습니다.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 죄라면 죄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때 그 워딩도 워낙 화제여가지고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들었었는데 날 것으로 들으니까 차원이 다른 그렇죠. 이야기더라고요. 예. 특히나 이 뭐 돋보이려고 한 뭐 욕심이란 말을 하면서 약간 웃어요. 그 웃는 걸 보면서 저도 그 대목이 진짜 너무 기가 막혔어요. 예, 저 이상민의 웃음이 막 떠오르면서 이상민의 웃음. 이 사람들은 어떤 이 진지하고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때 어떻게 웃을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좀 가장 먼저 좀 들으면서는 했고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김건희 씨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 이런 생각들을 어제 오늘 한 게 아니라 삶의 행태에서 많이 보여줬다. 그 주진우 기자가 공개했던 조선일보 배관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도 핵심은 YTN에 복수하겠다,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명수 기자와의 대화에서도 보면 내가 정권 잡으면 뭐 알아서 다 해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뭐 무사하지 못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죠. 네. 그리고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3년 내내 봐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미 예고된 악몽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거를 뭐 물론 쉽진 않았을 겁니다만은 그 당시에 사실은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 핵심이 아니라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는 걸 좀 보도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긴 그러니까 합니다. 이게 보면 12월 13일 날 아마도 기자가 기사를 출고하기 전에 당사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 통화한 것으로 보이고 네. 12월 14일 YTN에 단독 기사가 나간 거죠. 그 교수 지원서의 허위 경력, 뭐 수상 경력도 거짓이다 이런 취재 보도가 나간 다음에 그로부터 한 2주가량 뒤라고 할 수 있는 같은 달 26일에 김건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연단에 서서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 뭐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부끄럽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건데 정말 그야말로 소름이 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진짜 이렇게 기자를 겁박해 놓고 네, 그녀의 연단에 진짜는 서가지고 국민 앞에는 마치 네. 정말로 가날픈 사람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보도의 피해자인 외양을 갖추고 나와가지고 자기 사과를 하는 모습. 네. 속으로 무슨 생각을 정말로 하면서 그런 모습을 준비했을까?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다 본 건데 어제 저는 이정주 기자가 경향TV에서 한 얘기가 정말 와닿았어요. 그 현장에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서 분위기가 질문하면 저렇게 가녀린 저렇게 왜소한 저렇게 안타까운 사람한테 감히 뭐 질문을 해 이 기레기 뭐 이런 비판을 받을까봐 질문조차 물론 자기가 이제 질문하지 못한 거는 그 자리에 잘못인데, 계셨군요. 예. 네,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런 자괴감이 들었다라는 건데 그녀의 본 모습은 12월 13일 YTN 기자와의 나눈 그 취재 내용 그게 본질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7시간. 충분하게 나왔던 네. 그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권 잡으면이라고 네. 하는 것이 진짜 이 윤석열 3년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었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죠. 개의전까지 요구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자기를 위해서. 예, 뭐 그렇게 따지면 개 수영장도 사실이겠거니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 영부인의 어떤
의전 프로토콜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해외 토픽감이긴 하잖아요. 우리가 저개발 국가에서 보면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정도의 이야기들을 김건희 씨가 해외 네. 국가를 상대로 요구했다라고 하는 게 진짜 부끄러운 일이죠. 이거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조심성이라고는 1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그렇죠. 들면 지금 보면 이명수 기자 녹취 나왔죠. 네. YTN 기자 녹취 나왔죠. 명태균 씨 뭐 예를 들면 음성 파일도 나왔죠.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김건희 네. 씨.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녀는 과연 어떤 생각이었길래 이런 말들을 여러 군데 이렇게 뱉고 다녔는가. 결국은 자신의 발화가 이렇게 나와도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강한 확신이 없었다면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 흘리고 다닐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를 들면 뭐 심지어는 기자들도 미디어 오늘 기자한테 취재 대상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그 전화면 얼마나 조심해서 상세하게 생각해보고 답변을 준비하고 합니까? 그럼요. 그런데 정말로 이걸 기다려보라고도 아니고 바로 그냥 보복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모습 이면에는 네. 결국은 나의 남편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나는 어떤 수사기관에 가더라도 이런 행위가 있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뭐 본질로 돌아가서 이 믿는 구석의 핵심은 검찰이라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그 권력을 김건희는 알고 있는 겁니다. 내 그렇죠. 남편이 검찰총장이야. 내 남편이 검사거든? 너 모르고 지금 까부는 모양인데 내가 한번 복수해줄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YTN을 유진에 넘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한 노종면 의원에 따르면 회유도 있었고 그리고 거래도 있었다는 거예요. 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YTN 국감 때 네. 추가 김건희 영상이 나올 아, 예정입니다. 추가로요? 더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전체 30분 분량의 통화 내역이고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 중에 아예 뭐 젊은 친구가 말이야 뭐 이런 내용들도 있대요. 뭐 회유하려고 그렇죠. 하고 예. 이명수 기자한테 했던 행동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패턴이 비슷한 거죠. 그 뭐 7시간 동생 뭐 이렇게 하면서 예. 친한 척도 정말 하고 그렇죠. 예. 친한 척도 하고, 하고 어떨 뭐 때는 회유도 뭐, 하고 예, 협박도 하고 그리고 뭐 거래도 하려고 하고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의 이런 기술이 들어간 거죠. 이명수한테만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니라 예. 이 당시 YTN 전방위적이었던 거죠. 기자에게도 예. 이런 기술이 들어갔던 거고 그 뒷배는 역시 검찰 권력이고 이 검찰 권력의 무소불위한 행태를 종식시키고자 검찰청 폐지를 한 거고 그 검찰청 폐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발하면서 상복 입고 입장문 내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박성재의 구속영장 기각시키면서 협조하는 아까 서초동 공수처 가족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법내란 이런 게 있는 것이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야 할 이 개혁의 길은 참 멀고도 험하다. 아직 안심하고 믿고 그냥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 알아서 척척 해줄 거라는 기대는 난망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사례가 2개면 이제 기사 쓸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3개면 확실하다 생각하면서 네. 기사 쓰는데 김건희 씨 보십시오. 지금 그 언론사 협박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벌써 3번이나 걸렸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 소위 말하는 하일리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큰 건이 터지기 전에 10번의 뭐 사고가 있다 이런 것인데요. 아마 걸린 게 이 정도면 수많은 사람들한테 회유하고 협박하고 혹은 때로에 따라서는 뭐 온갖 것들을 다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두가 이제 공개하십시오. 뭔가 받은 게 있다면 김건희 씨한테 공개해야 됩니다. 진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보십시오. 김건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추석 때 냈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긴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메시지도 비슷하죠.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의미 자체가 김건희 씨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고 무언가를 도모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좀 긴장감을 다시 올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 독려하고 있다. 통과란 말은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독려하고 부추기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통과란 말은 없네요. 그래. 어쨌든 저는 뭐 윤석열의 추석 메시지도 비슷한 맥락 아니겠어요. 뭐 기도하고 뭐 어쩌고 성찰은 없어요. 국민들께 제대로 된 반성과 사죄는 없고 오로지 지지층만을 상대로 한 메시지를 내면서 이 기간이 잘 지나가면 자신들의 부활이 될 것이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미몽에 불과하고 헛된 망상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끊임없이 그런 주장을 하고 정치권 안에 협력하는 세력들이 있으니 그걸 타고 윤 어게인이 가능할 거라고 믿는 거죠.
아니 지금 심지어는 국민의힘 상임 고문단이 있지 않습니까? 장도영 대표를 만나가지고 국감이 끝나거든 윤 어게인과 결별하라는 얘기가 이제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윤석열, 김건희가 지금 한꺼풀 한꺼풀 벗길수록 사실은 그 내란 발발 이후 이제 10개월이 다 됐는데 국감까지 이 상황에서도 새로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요. 정말 한두 건도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정말로 국민들이 기절할 봤을 때는 노릇입니다. 기절 초풍할 일들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덴마크 왕실의 엘리베이터 치수를 물어보지를 네덜란드. 않나. 아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 하질 않나. 그러니까네. 뭐개뭐 의전, 프랑스 개 의전 대사관에는 또 요구. 그런 요구를 대통령실에서 했다고 하질 않나. 결국은 그런 자기들의 범죄를 가릴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종교적 해법밖에 없으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법리를 다투는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고 기독교적인 서사와 연대를 가지고 마치 이제 나는 늘 여러분들의 응원과 편지와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루를 반성하면서 뭔가 기도하면서 이런 식의 서사로만 돌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상이 하나하나가 너무 대단해서 그런 겁니다. 본인도 알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하나 좀 기대를 걸어봄직한 게 건진인데요. 건진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예. 아까 말씀 좀 주셨어요. 김건희 측에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한 것을 예.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김건희에게 직접 주었다라고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경옥 측. 걸 얘기를 하는 예, 거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아직도 완전히 이게 꼭지가 따여졌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처럼 유경옥 씨의 이제 진술이 굉장히 중요해진 그러니까, 것이고, 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문고리 3인방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컨테이너의 행방에 대해서 어떻게 아직도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컨테이너 박스에. 예. 아니, 분명히 어딘가 가는 시스템이 찍혔다고 하는데 예. 이게 도통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수사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는 유경옥 씨가 자기가 이것을 가져가가지고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안 되게 좀 수사를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어쨌든 본인은 알선수재 혐의에서 좀 벗어나고자 이런 계책을 꾸린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뭐 통할 리는 만무한 것이고 건진이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그 뇌물성 물건을 건넨 것 이외에 다른 추가 폭로를 할 가능성이나 개연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일단은 깜빵에 들어가 보면은 깨달음의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니까 사실은 이거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네. 김건희한테 전달해 주라고 해가지고 네. 나는 통행료 정도 일부 받았을 뿐인데 이거를 네. 지금 이렇게 실제로 수수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두둔을 해줘야 되나. 그리고 네. 이제 객관적인 정세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다 옥중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버텨본들 자기를 구제해줄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도의 상황 판단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미 했을 것 같고 네. 결국 건진의 이런 발언이라는 것이 이제 기폭제가 돼가지고 그 다른 피의자들도 입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것이고 건진 스스로가 특히나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하면 권력의 힘을 빌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에 많이 관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의 죄를 덜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금품을 줬는데 자기가 받아서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본인이 그 금품을 수수한 꼴이 되는 거예요. 예. 다만 그걸 전달했다고 한다면 양상이 아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에 대한 죄책도 줄어드는 것이고 실제로 법정에서 양형을 할 때도 사유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아마 접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말에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공범 관계에 묶여 있는 김건희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체 관계를 지속적으로 제대로 얘기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그제 열린 그 국토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원철 서희건설 대표가 그 비밀 캠프 있잖아요. 서희건설에 설치했던 네. 그 비밀 캠프, 비밀 대선 캠프와 관련해서 이거 임대차 계약 맺었냐라고 했을 때 임대차 계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럼 이거 불법 아닙니까? 예, 원래라면 이 뇌물죄 뇌물죄. 가능성이 있다는 예. 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근데 어디서 지금 꼬리를 잘라내려고 하는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도 지금 서희건설의 지금 이봉관 회장 같은 경우에는 또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이유로 제대로 또 수사 협조 안 하고 있는 모양새를 네, 보이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CEO가 확실한 회사, 회장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 회장님 보호하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꼬리 잘라내는 게 아닌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 방금 전에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해병특검에서 최해병 사건 관련한 공수처 차장 그리고 주임 검사를 직무유기로 입건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장도 입건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느끼기에는 네. 사실은 공수처가 최혜병 사건을 인계받은 다음에 처리 과정에서 불충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고발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저게 형식적 입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는 고발이 있으면 피의자 신분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예. 그걸 이제 직무유기로 입건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내막을 좀 봐야 될 텐데 만약에 저게 최혜병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거다라고 한다면은 진짜로 수사를 한다는 얘기고 고발인이 있어가지고 고발된 사건을 만약에 접수해서 형식적 입건을 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이제 그런 능동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특검이 끝날 시한이 도래하기 때문에 뭔가 고발 사건에 대해 판단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결국은 고발 주체가 누구냐 인지를 한 것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네, 이건 추가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도 입건을 했다는 것 자체로는 혐의가 상당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말씀처럼 이제 사실 고발만 하더라도 네. 입건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좀 이거는 수사가 얼마나 진척되는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오늘 지금 공수처 압수수색도 했다라고 네, 하거든요. 네, 네. 뭐 그런 거 봤을 경우에는 어떤 영장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혐의가 또 있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추가적인 팩트들을 확인하고 말씀을 그러네요. 드릴 보니까 필요가 최혜병 보이긴 특검이 합니다. 공수처를 압수수색을 예. 했고 한겨레 신문의 단독 보도가 네. 네. 오동훈 처장이 직무유기 혐의다 이렇게 설시가 돼 있네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최상병 특검이 지금까지 한 명도 기소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최대한 펼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상황일 텐데 우선 순위에 있어가지고는 공수처일지 아니면 윤석열을 비롯한 지금 뭐 어제도 이제 나왔던 조태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이 수사의 본질에 가닿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윤석열 씨 그리고 김건희 씨를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자, 김건희 씨 공판에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이치 사건과 관련된 증권사 직원들 그리고 강혜경 씨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게이트에 강혜경 씨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요. 이 공판장에서 어떤 소식들이 전해질지 오후에는 또 이 재판 소식도 상당히 뜨겁게 전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질은 저는 다시 또 이제 특검의 수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의 시간이다. 우리가 여름 넘어 가을로 시작되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특검의 시간이다 했는데 그 사이에 이러저러한 검사들의 준동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내란과 김건희의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있는 네. 것은 이제 특검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려야 될 것 같고 특검이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감시 그리고 언론의 감시 견제 이런 기능이 상당히 요구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걸 하지 않으면 그냥 또 샛길로 딴 길로 엉뚱한 데로 가서 그냥 실종돼 버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김은지 기자를 위한 발언을 네. 했는데 최근에 시사인이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네. 거기서 특검이 네. 법원이나 검찰보다 높은 점수를 맞아요. 받고 있습니다. 그 네.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국민적 응원이 상당하고 그 수사에 보내는 신뢰가 크기 때문에 특검은 국민만 보고 가면 됩니다. 검찰의 눈치를 보거나 법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국민이 명령한 임무를 잘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특검에 이거 메시지 보내야 되는 게 예, 아닙니까? 특검에 이제 별도로 영상 좀 편지. 영상 사인 편지 좋았죠? 시사인이 아니라 특검에 보내는 네. 메시지로 제가 읽히는데 인용이 시사인이어가지고 인용이. 잘하셨습니다. 네, 예. 아니 이제 과거에는 정치권이 사실은 신뢰받지 못하는 대상 항상, 1위를 예. 했었는데 낮죠. 그게 바뀌었어요. 네. 12.3 내란 이후에 빠르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내고 그럼요. 그리고 정치권이 네. 상당히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역할을 하는데 국회가 최후의 민주주의의 보루가 되는 역할을 한 것을 국민들이 다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 과정에서 완전히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최소한의 직업윤리조차 망각한 행태를 범하는 검찰 그리고 우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불신 1위가 법원이라면서요, 요새. 예, 뭐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지기현 부장판사를 위시해서 조이대로 이어지는 그 흐름에 대한 우리가 제대로 된 설명을 못 들었잖아요. 그럼 네. 당연하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댓글창에는 구교용을 특검으로 보내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예 특검으로 구교용 보내야 된다. 화이팅, 김은지 화이팅. 예. 특검으로 가실래요? 그러면 초장에 갔어요. 그러기에는 언론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너무 자격증이 많다.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만주 변호사다 보니까 이게 좀 참여가 어려운 점. 하여튼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막 굉장히 뭐 혼란스러운 가운데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다종다기한 이슈를 다루고 있지만 핵심은 여전히 큰 틀에서는 내란 청산이다라는 그럼요. 생각을 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내란을 청산하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바르게 똑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란에 협잡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을 그 뿌리까지 다 파헤쳐서 확실하게 종식하기에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크게 요구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취재 편의점 그 용감한 기자들 코너에서 이정주, 박형광 두 기자가 나왔을 때 75만 9천 얼마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76만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어제 안 됐어요. 생방송 그렇군요. 중에. 예. 근데 됐습니다. 그래서 우와. 저희가 원래 이 정도는 76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제 됐어. 끝나고 나서. 어제 됐어. 어제. 그 사이에 2천이 더 늘었네요. 그 사이에 야. 2천이 더 늘어서 예. 76만 2천을 기록하고 요새 있고요. 쉽지 않은데. 네, 야, 쉽지 않고 대단합니다 이거. 네, 예. 그 오로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으로 먹고 사는 취재 편의점, 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요새 기력이 좀 많이 빠졌어요. 힘들고 그랬는데 저희가 좀 더 힘을 내서 더 적극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해야 되겠다라는 또 결심을 하게 근데 됩니다. 요즘 진짜로 구독자 수를 이렇게 순증한다는 그러게요. 게 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보니까 네. 예, 뭐 그렇지는 않고요. 의문의 일패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의문의 1승입니다. 예, 이정주 네. 기자가 어제 또 단독을 했기 때문에 네. 예, 저희가 큰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잘 생각이 확인해 좀 들고. 보셨죠? 훌륭한 기자예요. 마지막 아니 여기는 핵심이네요. 약간 네. 저기 뭐야 그 워낙 친하니까 농담하는 톰과 거죠. 제리 예. 같아. 두 사람이 진짜 방송 하나 하면 참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팩트단님이 좋아요 누릅시다라고. 오, 예. 제일 중요한 이야기 하셨네요. 아유, 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예, 구독, 좋아요는 댓글, 이거 사랑입니다, 사랑. 예, 여러분, 많은 사랑을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향TV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시사인도 잘 보고 있어요. 네, 묵묵히 열심히 하셔서 76만 축하드립니다. 야. 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네,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